지영 씨, 정말 괜찮은 거예요? 아프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저 너무 커서. 민준 씨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53년을 살면서 이런 대화를 나눌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26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에게 단 한 번도 여자로 대우받지 못했거든요.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등을 돌리고 코만 골던 그 사람, 저를 돈 버는 기계처럼 때로는 가정부처럼 여겼던 그 사람. 그런데 갑자기 제 인생에 28살 청년이 들어왔고 그는 제게 다시 여자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빨간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53 한지영입니다. 대전 은행동에서 작은 분식집을 12년째 운영하고 있죠. 간판 이름은 지영이네 떡볶이예요. 남편 태수는 올해 55인데 3년 전 중고차 사업으로 사기를 당한 뒤로는 집에서 핸드폰 게임만 하며 지냅니다. 결혼한 지 26년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 사이의 대화가 사라진 게 아침에 눈을 뜨면 그는 이미 소파에 누워 있고 제가 다녀올게요 해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아요. 밤에 가게 문 닫고 돌아오면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게임 중이죠. 분식집 일은 생각보다 고되어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시장 가서 떡이며 어묵이며 야채를 사오고 7시부터 떡볶이 국물을 끓입니다. 10시에 문을 열면 점심시간까지 쉴 틈이 없어요. 주문 받고 떡볶이 볶고 튀김 튀기고 김밥 말고 계산하고 설거지하고 혼자서 다 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밤 10시에 문 닫고 정리하면 11시가 넘어요. 집에 들어가면 싱크대엔 아침에 먹은 그릇들이 그대로 쌓여 있죠. 설거지까지 하고 나면 자정이 넘습니다. 샤워하고 침대에 누우면 남편은 벌써 등 돌리고 코를 골고 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가 잠자리를 안 한 게 3년? 아니 4년은 된 것 같아요. 그냥 한 집에 사는 남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면 생각하죠. 나는 언제 여자로 살아봤나?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여자로 대우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 몇 달은 특히 힘들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늘면서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떡박스만 해도 20kg인데 그걸 혼자 옮기다 보면 허리가 나갈 것만 같았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알바를 구하자고. 대전 은행동 분식집 남자 알바 구함. 주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시급. 15,000원 며칠 뒤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참 또렷하고 밝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바 공고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면접 가능할까요? 네, 내일 이 시쯤 오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이 시각에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을 때 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키가 178cm는 되어 보였고 반팔 티셔츠 밖으로 드러난 팔뚝의 탄탄한 근육, 넓은 어깨, 얼굴도 참 잘생겼어요. 8년간 크로스핏을 했다는 몸은 정말 조각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준입니다. 올해 28이에요. 앉으세요. 이력서 좀 볼게요. 이력서를 보니 물류센터에서 재고 관리 일을 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왜 그만두셨어요? 회사가 축소되면서 정리해고 당했어요. 지금 재취업 준비 중인데 생활비라도 벌어야 해서 지원했습니다. 분식집 일 해보셨어요? 아니요 하지만 빨리 배우겠습니다.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하는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성실해 보였죠. 일이 좀 고되고 손님 많을 때는 정신없는데 괜찮겠어요? 네, 문제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채용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출근하기로 했죠.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곤. 민준 씨는 첫날부터 일을 정말 잘했어요. 한두 번만 알려주면 바로 습득하더라고요.
7번 테이블 떡볶이 하나, 튀김 모듬이요. 목소리도 크고 또렷해서 주방에서 일하는 제가 듣기에도 참 좋았어요. 손님들 반응도 좋았죠. 사장님, 새로 오신 분. 참 친절하시네요. 단골 할머니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민준 씨는 손님들한테 항상 밝게 웃으면서 응대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 반찬 더 달라고 하면 싹싹하게 챙겨드리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었습니다. 점심 피크타임 끝나고 오후 3시쯤 되면 손님이 뜸해지거든요. 그때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준 씨, 운동 오래 하셨나 봐요. 몸 정말 좋으시네요. 네, 크로스핏 한 지 8년 됐어요. 건강 챙기려고 시작했는데 습관이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부터였어요. 민준 씨를 남자로 의식하기 시작한 게 땀 흘리면서 일할 때 드러나는 팔뚝에 힘줄 20kg, 떡박스를 가볍게 들어올리는 모습, 테이블 닦을 때마다 움직이는 탄탄한 등, 근육 자꾸만 눈이 가더라고요. 26년 동안 남편한테서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집에 가면 여전히 남편은 소파에 누워 게임만 했어요. 저한테 오늘 장사 어땠어? 한마디도 안 물어봤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높은 선반 위에 있는 큰 냄비가 필요했는데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 저기 위에 냄비 좀 꺼내주세요. 민준 씨가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좁은 주방이라 둘이 있으면 공간이 정말 빠듯했죠. 민준 씨가 제 뒤로 바짝 붙어서 팔을 뻗어 냄비를 꺼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엉덩이에 뭔가 엄청나게 큰 것이 닿는 게 느껴졌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뭔가 했어요. 혹시 주머니에 뭐라도 넣고 있나? 그런데 곧 깨달았죠. 그게 민준 씨의 그 부분이라는 걸요. 비정상적으로 컸습니다. 제가 53년을 살면서 느껴본 적 없는 상상도 못한 크기였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아, 죄송해요. 사장님 너무 좁아서. 민준 씨가 황급히 물러나면서 얼굴이 빨개져 있더라고요. 본인도 당황한 거죠. 아, 괜찮아요. 전 겨우 그 말만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냄비를 받아들고 돌아섰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냄비를 떨어뜨릴 뻔했죠. 민준 씨는 서둘러 홀로 나갔고 전 주방에 혼자 남았어요. 진정하려고 심호흡을 몇 번 했는데 도저히 진정이 안 됐습니다.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고 뭔가 이상한 감정이 온몸에 퍼졌어요. 쉰셈 먹고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설렘 아니면 욕망. 그냥 여자로서의 감각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샤워하면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충격적인 순간이 떠올랐어요. 옆에선 남편이 벌써 등 돌리고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생각했어요. 나도 여자야. 나도 뭔가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다음날 민준 씨를 마주하는 게 너무 어색할 것 같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아침 가게에 나가는 게 두려웠어요. 민준 씨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민준 씨는 이미 와서 테이블을 닫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지만 눈빛이 살짝 흔들리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 눈을 제대로 못 마주쳤죠. 어제 일찍 왔네요. 네, 오늘 할 일이 좀 많을 것 같아서요.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일하는데도 방해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커피 한 잔 드실래요? 제가 타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커피를 타면서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진정하라고. 한지영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어제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엄청난 크기와 감촉이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정신없이 바빴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민준 씨와 함께 일하니까 전혀 힘들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사장님, 7번 테이블 추가 주문이요. 8번은 포장이래요. 민준 씨가 테이블 사이를 누비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웃는 얼굴로 일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떡 박스를 들어 올릴 때마다 티셔츠 아래로 드러나는 탄탄한 근육 테이블을 닦을 때 긴장하는 팔뚝에 힘줄 자꾸만 눈이 가더라고요. 26년 동안 남편한테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오후 3시쯤 손님이 뜸해지자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남은 떡볶이와 튀김을 데워서 마주 앉았죠.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사장님, 민준 씨도요 덕분에 정말 편해요. 그런 말씀 들으니 뿌듯하네요.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는 민준 씨를 보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이건 뭘까? 설렘? 아니면 그냥 고마움? 사장님, 그런데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응? 아, 괜찮아요. 어제 늦게 주무셨나 봐요. 오늘 일찍 들어가셔서 쉬세요. 제가 마무리 정리할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6년을 함께 산 남편은 제가 피곤한지, 아픈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온 알바생이 제 얼굴색까지 살펴주다니, 집에 가면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서 게임만 하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도 왔어? 한마디 없이 화면만 쳐다보고 있었죠. 여보, 오늘 장사 잘 됐어요. 민준 씨가 정말 일 잘해요. 그래? 근데 이번 달 카드값 좀 줘. 50만 원 그게 전부였어요. 제가 힘들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결혼 생활인가? 난 그냥 돈 버는 기계인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민준 씨와 함께 일했습니다. 점점 호흡이 맞아갔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대화가 깊어졌습니다. 민준 씨는 여자친구 없어요? 어느 날 오후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실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잘생기고 성실하고 몸도 좋은 남자가 왜 아직 혼자일까? 아니요, 없어요. 왜요? 이렇게 괜찮은데. 민준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저한테 맞는 인연이 없나 봐요. 그 표정이 묘하게 슬퍼 보였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싶었죠. 하지만 더 물어보진 않았어요. 대신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결혼한 지 26년 됐는데 남편하고는 완전 남이에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힘들죠.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같은 집에 사는 타인 같아요. 민준 씨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여자로서의 쟤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냥 돈 벌어다 주는 사람. 그렇게 말하고 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사장님은 아직 젊으세요. 민준 씨가 말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정말 매력 있는 분이세요. 그 말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민준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위로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눈빛이었죠. 고마워요. 민준 씨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습니다. 일할 때도 자꾸 눈이 마주쳤고 말을 나눌 때도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손이 스칠 때면 짜릿한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고요. 전 점점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민준 씨한테 제 감정이 들킬까봐 아니면 제가 먼저 무너질까봐 두려웠어요. 어느 날 밤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피부에 생기가 돌고 눈빛에 빛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어요. 아, 나 지금 설레고 있구나. 53살 먹고 처음으로 침대에 누워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여자야. 나도 사랑받고 싶어. 이게 잘못된 건가?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선 알고 있었어요. 이 감정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곧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요. 일주일쯤 더 지났을 때 그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그 순간이요. 금요일 밤 9시 마지막 손님들을 보내고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술 취한 남자 2명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이 사장님, 여기 떡볶이 2개만 줘요. 손님 죄송한데. 지금 마감 시간이라서요. 에이, 뭐 어때? 하나만 해줘, 응? 제가 정중하게 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보다 못한 민준 씨가 나섰습니다. 손님, 오늘은 마감했습니다. 내일 다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내가 뭔데? 내가 사장이야? 손님, 더 이상 소란 피우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민준 씨의 단호한 목소리와 당당한 태도에 남자들이 주춤했어요. 키 크고 몸 좋은 민준 씨의 위압감이 느껴졌나 봐요. 에이, 재수 없어 가자. 남자들이 욕을 퍼붓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제야 저는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사장님?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참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민준 씨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우린 그렇게 한동안 서로 손을 잡은 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민준 씨. 네, 언제 한번 회식하자고 했잖아요. 오늘 할까요? 지금요? 응가게 문 닫고 우리 둘이서 소주 한잔해요. 민준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전 냉장고에서 소주 2병을 꺼냈어요. 남은 튀김을 데우고 떡볶이도 조금 만들었죠. 문은 닫고 불은 반쯤 끄고 테이블 하나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건배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배 짠 소주가 물처럼 넘어갔어요. 2번째 잔, 3번째 잔 점점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민준 씨는 어떻게 살아왔어요? 평범하게 살았죠. 대학 나오고 회사 들어가고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정리해고 당했어요. 외롭진 않았어요? 외로웠죠. 엄청 민준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친구들은 다 결혼했어요. 애들도 낳고 저만 혼자예요. 명절 때 고향 가면 언제 장가 가냐고 친척들이 맨날 물어봐요. 왜 결혼 안 했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좋고 성격도 좋은데. 민준 씨가 잔을 또 비웠어요. 그리고 한참을 말이 없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말하기 정말 부끄러운 얘긴데. 응, 말해봐요. 여기 우리 둘밖에 없잖아요. 저희 나이 먹도록 여자 경험이 없어요. 민준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28살인데 한 번도 없어요. 전 놀라서 민준 씨를 봤어요. 정말요? 왜요? 그게 민준 씨 얼굴이 빨개졌어요. 제 몸이 좀 특이해서요. 특이하다니? 말하기 정말 부끄러운데. 민준 씨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제 그게 너무 커서요. 순간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곧 깨달았죠. 아, 그 부분 말이구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주방에서 엉덩이에 느껴졌던 그 엄청난 크기와 감촉이 떠올랐어요. 근데 남자가 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적당히 크면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얼마나요? 한 25cm 정도요. 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25cm? 그게 가능한 거야? 여자를 사귀어도 막상 그 단계가 되면 다들 놀라고 무서워해요. 그러다 결국 떠나요. 무서워한다고요? 네, 어떤 여자는 울면서 도망갔고 어떤 여자는 저한테 비정상이라고 했어요. 괴물 같다고. 민준 씨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났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뒤로 포기했어요. 아예 연애를 안 하기로 했죠.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네 부끄럽지만 28살까지 순결이에요. 너무 창피해서
친구들한테도 말 못해요. 민준 씨가 잔을 또 비웠어요. 전 민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 씨, 그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크게 태어난 게 민준 씨 잘못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걸 받아주지 못한 여자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가요? 네, 민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따뜻하고 책임감 있고 그런 당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예요. 사장님, 민준 씨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전 그 눈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진심으로 외로워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무너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26년 동안 쌓아 올렸던 아내라는 이름, 사장이라는 역할, 53이라는 나이.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냥 한 명의 여자만 남았어요. 너무나 외롭지만 여전히 사랑받고 싶은 여자 민준 씨.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너무 외로워요. 사장님, 매일 외롭지만 저도 여전히 여자로 살고 싶어요. 우리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민준 씨의 손이 제 어깨를 감쌌고 전 그 넓은 가슴에 안겼습니다. 남편한테서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포근함이었어요. 사장님,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민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 상관없어요. 민준 씨만 괜찮다면. 그리고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다가 점점 깊어졌죠. 민준 씨가 저를 안아 올렸어요. 주방으로 갔습니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우린 하나가 됐어요. 그 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처음엔 정말 놀랐어요. 커도 너무 컸습니다. 26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압도적인 존재감이었어요. 하지만 민준 씨는 조심스러웠어요. 아프지 않냐고, 괜찮냐고. 계속 물어봤죠. 그 배려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웠어요.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제가 여자라는 걸, 여자로서 느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남편과는 비교도 안 됐어요. 이게 진짜 남자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끝나고 나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린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끝나고 나서 둘 다 숨을 헐떡이면서 주방 바닥에 앉아 있는데 민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아니에요. 민준 씨 오히려 고마워요. 고맙다니요? 저한테 여자라는 걸 느끼게 해줘서,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서요. 민준 씨가 저를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사장님 같은 아름다운 여자가 처음으로 저를 받아줘서요. 그날 밤 집에 들어간 건 자정이 훌쩍 넘어서였습니다. 남편은 역시나 소파에 자빠져서 자고 있었죠. 샤워를 하면서 거울을 봤는데 뭔가 달라 보였어요. 피부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눈빛에 빛이 났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내 인생에 대한 응급처치야. 나도 살아있다는 걸 느낄 권리가 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이러다 들키면 어쩌지?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가게에 가면 민준 씨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거울을 보면서 화장도 조금 더 신경 썼고요. 옷도 예쁜 걸 골라 입었죠. 가게에 도착하니 민준 씨는 벌써 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전처럼 인사했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애정이 담겨 있었죠. 일찍 왔네요. 민준 씨, 네, 오늘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서요. 손님이 없을 때 주방에서 같이 일하면 자꾸 몸이 스쳤어요. 그럴 때마다 짜릿한 전기가 흘렀습니다. 민준 씨가 제 허리를 슬쩍 안고 전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3시쯤 손님이 뜸해졌을 때였어요.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어젯밤 후회 안 하세요? 아니요, 전혀요. 민준 씨는요? 저도요. 오히려 너무 행복해요. 저도요. 우린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뭐든 말해요. 전 사장님을 좋아해요. 여자로서 정말 좋아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좋은 의미로요. 저도요. 민준 씨, 저도 민준 씨가 좋아요. 하지만 저희 나이 차이가 25살이나 되고 저는 아직 어리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요. 제가 나이가 많긴 하지만 아니에요. 사장님은 정말 매력적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민준 씨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26년 동안 남편한테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그날부터 우린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는 사장과 알바생. 하지만 둘만 남으면 남자와 여자였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가게가 끝나고 민준 씨가 말했어요. 사장님, 오늘 제 집에 갈래요? 민준 씨 집이요? 네,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는 곳. 민준 씨는 대전 둔산동 원룸에 살고 있었어요.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주방 그게 전부였어요. 좁죠? 아니에요, 아늑해요. 우린 침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영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사장님이 아니라. 네, 민준 씨 저 진심이에요. 지영 씨를 정말 사랑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53년을 살면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26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사랑해요. 민준 씨, 우린 그날 밤을 함께 보냈어요. 이번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확인하듯이요. 민준 씨는 정말 다정했어요. 아픈지 계속 물어봤고, 제가 원하는 걸 먼저 생각해줬죠. 그렇게 밤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깨어 민준 씨의 얼굴을 봤어요. 잠든 얼굴이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28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그리고 저는요, 26년 동안 여자로 살지 못했어요. 그냥 돈 버는 기계, 가사 노동자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지금 전 여자예요. 사랑받는 여자.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남편 태수의 행동이 수상해졌습니다. 평소엔 집에만 있던 그가 자주 외출하기 시작했어요. 어디 가냐고 물어도 대답을 안 했죠. 그리고 어느 날 밤 집 앞에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는 걸 봤어요. 태수와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골목 어두운 곳에서요. 여보, 저 사람들 누구예요? 아, 그냥 아는 사람들이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 남자들의 얼굴이 낯익었어요. 어디서 봤더라?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저번에 가게에 취해서 와서 소란 피웠던 바로 그 남자들이었어요. 왜 남편이 그 사람들과 만나는 걸까?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가게에 나갔는데 또 그 남자들이 왔어요. 이번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요. 사장님, 떡볶이 2이요. 평범하게 주문했어요. 하지만 우리를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저와 민준 씨를 번갈아 보면서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민준 씨가 음식을 내갔어요. 그들은 먹으면서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목소리를 낮춰서 무슨 말인지는 안 들렸지만 가끔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찍는 것 같았어요. 민준 씨, 저 사람들 이상해요. 저도 알아요. 뭔가 수상해요. 혹시 우리를 모르겠어요. 일단 조심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게임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더라고요. 여보, 왜 그렇게 앉아 있어요? 그냥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의 표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또 그 남자들과 전화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그래, 확실해? 사진 찍었어? 좋아, 계속 지켜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우리를 의심하는 건가? 다음 날 아침 불안한 마음으로 가게에 나갔습니다.
민준 씨한테 어젯밤 일을 말했어요. 민준 씨, 그 남자들이 우리 집에 왔었어요. 남편이랑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요? 뭔가 이상하긴 했어요. 저 너무 무서워요. 혹시 우리를 의심하는 건 아닐까요? 걱정 마세요, 지영 씨. 아직 아무 증거도 없잖아요.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하루 내내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혹시 누가 지켜보는 건 아닐까? 혹시 몰래 카메라라도 설치한 건 아닐까? 며칠 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가게 문 앞에 대전 중구보건소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위생 점검 예정 대전 중구보건소.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 점검을? 전 항상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했거든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날 오후 건물주가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사장님,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무슨 일이세요?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요? 네, 익명으로요. 위생 상태가 불량하고 불법 고용이 있고. 건물주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요? 영업 중에 부적절한 행위가 있다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위생도 철저히 관리하고 알바생도 정식으로 고용했는데요. 저도 그렇게 알아요. 하지만 민원이 들어온 이상 조사를 해야 해요. 건물주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리고 불륜관계라는 제보도 있었어요. 사장님하고 알바생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누가 그런 헛소리를? 제보자가 사진도 있다고 했어요. 증거가 있대요. 손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언제 찍은 거지? 사장님, 저도 난처해요. 이 건물 이미지도 있고 다른 세입자들도 있고 만약 사실이라면 계약 해지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어요. 계약 해지요?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일단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보건소 점검 잘 받으세요. 건물주가 나가고 민준 씨가 다가왔어요. 지영 씨, 괜찮으세요? 민준 씨, 우리 들킨 것 같아요. 어떡해요? 눈물이 났어요. 진정하세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사진이 있대요. 언제 찍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아, 혹시 그날이요? 그 남자들이 온 날 핸드폰 꺼내던 거 기억나요? 맞아요. 우린 둘 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들이 우릴 찍은 거였어요. 아마도 친밀한 모습을요. 이거 큰일 났어요. 민준 씨, 지영 씨. 일단 침착하게 대응해요. 법적으로 문제없게 하면 돼요. 하지만 아마도 남편분이 배후에 있을 거예요. 그 남자들이랑 짜고 한 거죠. 맞아요. 그날 밤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에요. 불륜으로 몰아서 위자료 받고 가게 빼앗으려는 거죠. 분노가 치밀었어요. 26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비겁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지영 씨, 울지 마세요.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요? 저한테 생각이 있어요. 민준 씨가 말했어요. 생각이요? 사실 제가 얼마 전부터 가게에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녹음기요? 네, 그 남자들이 자주 와서 시비 걸어서 법적 분쟁에 대비하려고요.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서 테이블 밑에 소형 녹음기를 숨겨뒀어요. 정말요? 희망이 보였어요. 그날 그들이 왔을 때 대화가 녹음됐을 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민준 씨가 테이블 밑을 뒤졌어요. 그리고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거예요. 녹음기를 재생했어요. 처음엔 잡음만 들렸어요. 그러다가 남자 두 명이 조심스럽게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형님, 계획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 저 여자 남편이 부탁한 대로 불륜 증거만 잡으면 돼. 그리고 보건소랑 건물주한테도 익명으로 신고 넣고요. 그래, 위생 불량, 불법 고용, 뭐든 좋으니까 한 방에 제대로 끝내서 저 여자 남편한테 수고비 두둑히 챙기자고. 알겠습니다. 형님, 그 녹음을 듣자마자 제가 소리쳤어요. 이거예요. 결정적 증거예요. 그들이 남편이랑 공모한 거예요. 업무 방해고요. 지영 씨,
이걸로 역공할 수 있어요. 민준 씨도 흥분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건물주한테도 보여주고 그래요. 보건소 담당자한테도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민준 씨, 너무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천만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반격할 시간이에요. 다음 날 보건소 점검이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주방, 냉장고, 식자재 보관 상태, 설거지 시설 모든 게 깨끗했어요. 문제 없네요. 위생 상태 양호합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그런데 민호는 왜 들어온 거죠? 요즘 이런 경우 많아요. 경쟁업체나 악의적인 사람들 때문에요. 제가 단호한 표정으로 녹음기를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저한테 무고성 민원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전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공무원이 듣고 나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무고네요. 경찰에 신고하셔야겠어요. 네, 그럴 생각이에요. 필요하면. 저희도 증언하겠습니다. 건물주한테도 찾아가서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건물주가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제가 속았네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계약 해지 얘기는 취소합니다. 오히려 제가 사과드려야겠네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당장 집에 와 할 얘기 있어. 목소리가 불안해 보였어요. 지금 못 가요. 가게 정리해야 해요. 당장 와. 소리를 질렀어요. 싫어요. 당신이 한 짓 다 알아요. 뭘 안다는 거야? 저한테 녹음 파일 있어요. 당신이 그 남자들이랑 짜고 한 거 다 알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그들이랑 짜고 업무 방해한 거 다 증거 있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내가 날 신고한다고? 더 이상 안 당해요. 이혼 소장 접수할 거예요. 변호사도 알아봤어요. 전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혼? 내가 감히? 당신 때문에 26년 고생했어요. 이젠 끝이에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옆에서 제 어깨를 안아줬어요. 잘하셨어요. 지영 씨, 저 괜찮을까요? 무서워요. 민준 씨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끝까지 함께 할게요. 그날 밤 전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가 결정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6년 만에요. 며칠 뒤 대전 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무고죄와 업무 방해죄로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담당 형사가 파일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확한 증거네요. 조사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남편과 그 남자들이 경찰서로 소환됐어요. 조사받는다는 연락을 받았죠.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대가를 치르는구나. 그 사이 전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였어요. 남편분의 경제적 무책임, 가정폭력은 없으셨나요? 직접적인 폭력은 아니지만 정신적 학대는 있었어요. 그것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번 무고 사건까지 충분히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가게는 사장님 명의고 사장님이 운영하셨으니 온전히 사장님 몫이에요. 남편분은 경제 활동을 안 하셨으니 기여도가 없죠. 안도가 됐어요. 가게만은 지킬 수 있겠구나. 위자료는요? 남편분의 정신적 학대와 무고를 입증하면 오히려 사장님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처리할게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민준 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잘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유리하대요.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민준 씨,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이에요. 녹음기 설치해둔 것도, 옆에서 힘이 돼준 것도, 무슨 말씀을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지영 씨가 힘들어하는 걸 볼 수 없었어요. 우린 대전천 둔치를 걸었어요. 가을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좋아질 거예요. 지영 씨는 자유로워질 거고, 가게도 지킬 거고, 당신은요? 저요? 응,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전 지영 씨 옆에 있고 싶어요. 평생이요. 민준 씨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전 당신보다 25살이나 많은데요. 민준 씨는 이제 겨우 28이고 전 53이에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전 지영 씨를 좋아해요. 진심으로요. 눈물이 났어요. 저도 좋아해요. 민준 씨 사랑해요. 사랑해요. 지영 씨 우린 그 자리에서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며 수군거렸지만 상관없었어요. 한 달쯤 지나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편과 그 남자 둘 혐의가 인정됐어요. 무고와 업무 방해로 기소됐죠. 벌금형 받을 거예요. 그리고 전과도 남고요. 담당 형사가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전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정의가 실현됐구나. 이혼 소송도 진행됐어요. 법정에서 남편을 다시 봤는데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큰 소리 치지 못했죠. 재판장이 물었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경제적 기여를 한 게 없고 오히려 정신적 학대와 무고로 원고를 괴롭혔습니까?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네, 그렇다면 이혼 청구를 받아들입니다. 재산 분할은 원고에게 유리하도록 2천만 원의 위자료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26년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슬프기보다는 홀가분했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남편이 따라왔습니다. 미정아, 이제 남이에요. 말 놓지 마세요. 내가 미안하다면 다 해요? 26년 동안 날 뭘로 봤어요? ATM이요? 가정부요? 아니야, 나도 힘들었어. 당신 힘든 건 당신 문제예요. 날 괴롭힐 이유는 안 됐어요. 그 알바생이랑 진짜 사귀는 거야? 그건 당신이 알 바 아니에요. 이제 남인데. 내가 그럴 줄은 몰랐어. 나이도 많으면서. 나이가 많으면 사랑받으면 안 돼요? 여자는 나이 들면 감정도 없어야 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당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당신한테 돈 벌어주느라 허리 휘지도 않을 거고 전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그리고 돌아섰어요. 밖에 민준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응, 끝났어요. 이제 자유해요. 축하해요. 지영 씨, 민준 씨가 웃었어요. 전 그 품에 안겼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가게로 돌아왔어요. 단골 손님들도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사장님, 잘하셨어요.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둘이 사귀는 거 맞죠? 나이 차이가 좀 있지만 뭐 어때요? 행복하면 되는 거지. 따뜻한 말들이 쏟아졌어요. 전 며칠 후 가게 간판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영이네 떡볶이에서 지영이랑 민준이 분식으로요. 민준 씨와 함께 운영하는 가게라는 걸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돼요? 민준 씨가 물었어요. 당연하죠. 당신도 주인이에요. 같이 일하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당당하면 돼요. 새 간판이 달렸어요. 노란색 바탕에 빨간 글씨로 지영이랑 민준이 분식. 단골 손님들도 좋아하셨습니다. 간판 예쁘네요. 둘이 화목하게 잘하세요. 간판을 바꾸고 가게는 더 잘 됐습니다. 민준 씨의 아이디어로 배달 앱도 입점했고 SNS 홍보도 시작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블로그랑 인스타그램 보고 오거든요. 민준 씨가 설명했어요. 그래요? 난 그런 거 몰라요. 걱정 마세요. 제가 관리할게요. 가게. 리뷰도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이랑 직원분. 엄청 친절해요. 떡볶이 국물이 진짜 끝내줘요. 순대가 신선하고 맛있어요. 별점도 높았어요. 손님이 점점 늘었죠. 어느 날 저녁 가게가 끝나고 둘이 앉아 있었어요. 지영 씨,
요즘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한 적 없었어요. 저도요, 지영 씨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민준 씨, 내 진심으로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전 아직도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지영 씨가 용기를 낸 거예요. 전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전 민준 씨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계속 이렇게 함께인 거죠? 당연하죠. 전 어디 안 가요. 그날 밤 전 처음으로 완전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26년 만에요. 아니, 53년을 살면서 처음이었을지도 몰라요.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게 앞 화단에 코스모스가 활짝 피었어요. 지영 씨,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갈까요? 좋아요. 어디로요? 대전천이요. 일요일 오후, 우린 대전천 둔치로 갔어요.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고 가을 꽃들이 만개했죠. 하천과 산책로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족 단위, 연인들, 친구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준 씨가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았고 저도 그 손을 꼭 잡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부끄러워서 못했을 텐데 이젠 당당했어요. 지영 씨, 저기 벤치에 앉아요. 응, 좋아요. 물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강아지들이 뛰어놀고 너무나도 평화로웠습니다. 이렇게 산책하기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안 왔어요. 왜요? 응, 남편은 이런 거 안 좋아했거든요. 집에서 게임하는 게 전부였죠. 전 혼자 가기 싫어서 일만 하고 이제 달라졌잖아요. 응, 많이 달라졌어요. 민준 씨 어깨에 기대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전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 갇혀 있었어요. 여자로서의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53세 다시 시작했어요. 사랑도 하고 존중도 받고 행복도 느껴요. 민준 씨를 만난 건 행운이었어요. 28살까지 외롭게 살았던 이 남자가 제게 왔어요. 그 크기 때문에 만나는 여자들마다 거부당했던 이 남자를 전 받아줬고 그렇게 우린 서로를 치유했습니다. 지영 씨, 응? 제가 지영 씨 나이 되면 우린 몇 년을 함께한 거예요? 그게 25년? 와, 25년. 그때 전 78살이네요. 민준 씨가 웃었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사랑해 줄 거예요? 당연하죠. 아니, 더 사랑할 거예요. 고마워요. 민준 씨 저야말로요. 지영 씨가 아니었으면 전 평생 혼자 살았을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민준 씨, 우리 집 구할까요? 집이요? 응, 지금 전 원룸에 살고 있는데 우리 둘이 살 작은 집 하나 구해요. 가게 근처에 정말요? 네, 법적으로 결혼은 안 해도 우린 사실혼으로 살면 되잖아요. 좋아요. 그럼 같이 알아봐요. 한 달 뒤, 우린 은행동 가게에서 도보 5분 거리에 투룸을 얻었어요. 작지만 우리 둘에겐 충분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민준 씨가 말했어요. 우리 집 좋은 말이네요. 짐을 풀고 가구를 들이고 작은 식탁을 놓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우리 집에서의 첫 저녁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지영 씨 그래요?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집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민준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특별한 게 아니라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행복이구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린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행복하게 해주니까요. 그게 전부예요. 결혼 증서도 반지도 화려한 결혼식도 없었어요. 하지만 우린 진짜 부부입니다. 매일 같이 가게 가고 같이 일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요.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해요. 지영 씨, 응?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민준 씨,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요. 53이든
60이든 70이든 우린 여전히 여자예요. 여전히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어요. 그리고 남자는 겉모습이나 신체 조건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요. 민준 씨는 그 크기 때문에 평생 상처받았지만 그걸 이해해주고 받아줄 사람을 만나면서 치유됐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상처가 있어요. 각자의 콤플렉스가 있고 각자의 외로움이 있죠. 하지만 그 상처를 이해해주고 안아줄 사람을 만나면 우린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늦은 나이에 배웠지만 그래서 더 오래 간직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행복을요. 내일도 우린 함께 가게에 가서 손님들을 맞이할 거예요. 같이 일하고, 같이 웃고, 같이 밥 먹고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사랑이고, 이게 진짜 인생이에요. 26년의 지옥을 견디고 53년을 살면서 처음 찾은 진짜 행복, 그리고 28년의 외로움을 끝내고 처음 만난 진짜 사랑. 우리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겐 이게 전부예요. 사랑해요. 민준 씨, 우리 내일 또 봐요. 우리의 가게에서, 우리의 집에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에서요. 마무리 멘트. 여러분, 지영 씨와 민준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이가 많다고, 상처가 있다고, 세상의 시선이 차갑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우린 모두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혹시 지금 외롭고 힘드신가요? 혹시 억압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요. 지영 씨처럼 26년을 참고 살다가 53살에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민준 씨처럼 28년을 외롭게 살다가 진짜 사랑을 만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외모,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행복한가예요.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사랑,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 그리고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두의 황혼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천시에 사시는 김상호 씨의 사연을 재현 및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이름은 가명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상호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15년 만에 나타난 아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죽는다는 말부터 꺼냈어요. 간암이라고 했습니다. 길어야 몇 달이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웃음부터 나왔어요. 반가워서도 아니고 어이가 없어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15년 전 초등학교 2학년이던 아들을 버리고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진 여자였습니다. 그동안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 없었어요. 아들이 살아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학교는 잘 다니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죽기 전에 얼굴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죽든 말든 나한테 말할 필요 없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내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곧바로 화를 냈을 여자였어요. 자신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오히려 저를 몰아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몰라볼 정도로 야윈 얼굴과 누렇게 뜬 눈을 보고도 저는 쉽게 믿지 않았어요. 그 여자는 늘 필요할 때마다 아픈 척했고 불리한 상황이 오면 눈물부터 보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병원 진단서라도 보여줄까? 그것도 어디서 구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 정말 많이 안 좋아. 그래서 제가 차갑게 되묻자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이 한 번만 보게 해줘. 그 이름이 아내의 입에서 나온 순간 가슴 안쪽에서 오래 묵은 화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자신이 낳고도 버린 아들의 이름을 이제 와서 아무렇지 않게 입에 올리고 있었어요. 당신한테 그 이름 부를 자격 없어.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대로 돌아서 나오려는데 뒤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마지막 일 수도 있어.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이 그렇게 대단한 권리가 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5년 동안 저지른 일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버린 아들을 다시 만날 자격이 생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아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때문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할지 아니면 평생 모르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처음부터 잘 맞는 부부는 아니었어요. 연애할 때는 아내가 활발하고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참지 않았고 싫은 건 싫다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런 성격이 좋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조용한 편이었고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걸 싫어했거든요.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잘못 나와도 그냥 먹는 사람이었고 누가 새치기를 해도 속으로만 화를 사귀는 성격이었습니다. 아내는 달랐어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고 손해보는 걸 제일 싫어했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 모습이 당당해 보였어요. 제가 하지 못하는 말을 대신해 주는 것 같아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아내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손해보는 걸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반드시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누가 힘들어지는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에는 맞벌이를 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영업부에서 일했고 아내는 화장품 매장에서 근무했어요. 수입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둘이 살기에는 크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민준이가 태어나면서 시작됐어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아내는 기뻐하기보다 먼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애가 생기면 나 일은 어떻게 해?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처음이라 겁이 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더 열심히 할게.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마. 말은 쉽지. 애는 결국 내가 키워야 하잖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내가 현실적인 걱정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난 뒤 아내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처음 몇 달은 힘들어하면서도 아이를 돌봤습니다. 저도 퇴근하면 기저귀를 갈고 밤마다 번갈아 아이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돌이 지나기 전부터 아내는 답답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나는 하루 종일 애만 보고 있어야 해? 다른 사람들은 결혼해도 자기 인생 살던데 왜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지? 저는 아내가 지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제가 민준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고 아내에게 친구들을 만나고 오라고 했어요. 가끔 친정에도 보내줬고 생활비가 빠듯해도 아내가 사고 싶다는 옷과 가방을 가능한 한 사줬습니다. 그런데 한번 양보하기 시작하자 아내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토요일 오후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던 사람이 나중에는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집을 비웠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했고 가끔은 휴대전화까지 꺼놓았어요. 한 번은 민준이가 3살 때 심한 장염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토했고 열도 39도 가까이 올랐어요. 저는 회사에 있었고 아내에게 병원부터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심 무렵
어린이집 원장에게 전화가 왔어요. 민준이 아버님 맞으시죠? 네, 무슨 일 있으세요? 민준이가 열이 많이 나는데 어머니와 연락이 안 돼서요. 저는 그 자리에서 팀장에게 사정을 말하고 뛰쳐나왔습니다. 어린이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축 늘어진 채 원장 선생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응급실로 데려가 수액을 마치면서 아내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아내가 연락해 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왜 전화를 이렇게 많이 했어? 뒤에서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어디야? 친구들이랑 강릉 왔어. 민준이 아픈 거 몰랐어?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연락하겠지. 당신이 데려가면 되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당신 오늘 여행 간다는 말 안 했잖아. 아침에 갑자기 정해졌어. 그래도 애가 어린이집에 있는데 전화는 받아야지. 나도 좀 쉬면 안 돼? 애 낳고 내 생활이 다 없어졌어. 아내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민준이가 응급실에 있다는 말을 듣고도 당장 돌아오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 갈 테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밤새 민준이 옆을 지켰습니다. 새벽에 잠에서 깬 민준이가 제 손을 잡고 물었어요. 아빠, 엄마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살짜리 아이에게 엄마가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도 곧 올 거야. 그렇게 둘러댔지만 아내는 다음날 오후가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그마저도 병원으로 곧장 온 게 아니었어요. 집에 들러 씻고 옷을 갈아입은 뒤 저녁 무렵에 나타났습니다. 민준이 이마를 한번 만져보더니 아내가 말했어요. 이제 열도 없네. 괜찮아졌구먼.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내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애가 죽을 만큼 아파도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중요해? 그러자 아내는 병실에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애 엄마는 친구도 만나면 안 돼? 누가 만나지 말랬어? 연락은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이 아빠잖아. 당신이 데려오면 되는 거지.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아내에게는 모든 일이 그런 식이었습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할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먼저 찾아냈어요. 제가 돈을 적게 벌어서 힘들다고 했고 시댁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아 외롭다고 했습니다. 민준이가 울면 아이가 예민해서 힘들다고 했고 집이 어지러우면 제가 집안일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했어요. 물론 저도 좋은 남편은 아니었을 겁니다. 회사 일이 바쁠 때는 밤늦게 들어왔고 아내가 힘들다고 할 때 충분히 들어주지 못한 적도 있었어요. 다투기 싫어서 대화를 피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가족을 두고 도망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아내와의 갈등은 더 심해졌어요.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아내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무엇을 먹고 싶은지, 어디에 가고 싶은지 물어봐도 먼저 엄마 얼굴부터 살폈어요. 아내는 기분이 좋을 때는 민준이를 끌어안고 예뻐했지만 기분이 나쁘면 아이에게 짜증부터 냈습니다. 숙제를 왜 이렇게 느리게 해? 한 번 말하면 알아들어야지. 너 때문에 엄마 인생이 꼬였어. 마지막 말은 아내가 화가 날 때마다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내를 말렸습니다. 애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틀린 말 했어? 애 낳고 내가 제대로 해본 게 뭐가 있는데. 그게 민준이 탓이야? 당신은 밖에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돈도 벌잖아. 나는 하루 종일 집에 갇혀 있잖아. 민준이 이제 학교도 다녀. 당신도 다시 일하고 싶으면 알아보면 되잖아. 그 말을 하면 아내는 또 화를 냈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에 어디를 들어가?
아내가 30 중반이었을 때였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에 늦은 나이도 아니었고 예전에 일했던 매장에서도 몇 번 다시 나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아내는 출근 시간이 길다거나 월급이 적다거나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돈이 부족하다는 불평은 멈추지 않았어요. 카드값이 밀린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월급 외에 모아둔 돈까지 꺼내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카드 내역을 보니 대부분 옷과 화장품, 친구들과 다닌 식당과 술집에서 쓴 돈이었어요. 이걸 다 어디에 쓴 거야? 내가 당신 허락받고 카드 써야 해?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했잖아. 그럼 생활비를 더 주면 되잖아. 당신이 돈을 못 버는 걸 왜 나한테 따져? 저는 화가 났지만 민준이가 옆방에 있는 걸 알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비겁하다고 했어요. 싸우다가도 민준이가 나오면 그만하자는 저를 보며 아이 앞에서 좋은 아빠인 척한다고 비웃었습니다. 민준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는 부부싸움이 거의 매일 이어졌어요. 아내는 집을 나가겠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나 없이 살아봐. 민준이도 당신이 키워. 난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저는 그럴 때마다 아내를 달랬습니다. 민준이가 듣고 있으니 그만하자고 했고 마음이 진정되면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그러나 아내는 오히려 아이가 듣도록 더 크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없어도 아빠랑 잘 살 수 있지? 어린 민준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울었습니다. 엄마 가지 마. 민준이가 허리에 매달리면 아내는 아이를 떼어놓으며 말했어요. 그럼 엄마 말 잘 들어야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설마 정말 떠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자기 아이를 버리고 갈 사람은 아니라고 믿었어요.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저는 일찍 출근했고 민준이는 학교에 갔습니다. 아내와는 전날 밤에도 사소한 일로 다퉜어요. 아내가 친구들과 제주도에 다녀오겠다고 했고 저는 다음 달 카드값부터 갚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매번 돈 얘기밖에 안 해? 갚아야 할 카드값이 200만 원이 넘는데 여행이 먼저야? 내 친구들은 남편이 여행비도 다 대줘. 그 집 사정하고 우리 집 사정이 같아? 아내는 컵을 식탁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만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늘 듣던 말이었지만 그날은 저도 참지 못했어요. 그럼 그렇게 불행하면 나가. 말이 떨어진 뒤 바로 후회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비웃듯 웃었어요. 그래. 그 말 기억해. 저는 대답하지 않고 출근했습니다. 퇴근길에 민준이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샀어요. 전날 부부싸움을 들었을 아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이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민준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학교에 다녀온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가방을 맨 그대로였습니다. 민준아, 왜 가방도 안 벗고 있어? 민준이는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엄마가 갔어. 저는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디 갔는데? 몰라. 식탁 위에는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민준이는 당신이 잘 키워. 그게 전부였습니다. 옷장 안에는 아내 옷이 절반 이상 사라져 있었고 화장대 위 화장품과 귀금속도 모두 없어졌어요. 통장에 있던 생활비도 전부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친정에 전화했지만 장모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친구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제 옆에 꼭 붙어 잠들었습니다. 잠든 뒤에도 몇 번이나 울면서 엄마를 불렀어요. 저는 밤새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전화했지만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아예 번호가 없어졌어요. 그제야 저는 아내가 정말 돌아오지 않을 생각으로 떠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찾아다녔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도 했고 아내 친구들과 예전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했어요. 그러나 성인이 자발적으로 집을 나간 경우 강제로 데려올 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몇 달 뒤 법원에서 이혼 서류가 날아왔어요. 아내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민준이 양육권은 제가 갖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면접교섭도 원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없었어요. 저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더는 아내를 찾지 않기로 했습니다. 붙잡아서 돌아온다 해도 다시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민준이 앞에서 또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끝났습니다. 아내는 법원에 직접 나오지도 않았어요. 대리인을 통해 필요한 서류만 보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우리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민준이를 학교에 보내고 출근하려면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야근이 있는 날에는 같은 아파트에 살던 아주머니에게 부탁했고 주말에는 밀린 빨래와 청소를 하느라 하루가 다 갔어요. 민준이는 처음 몇 달 동안 엄마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현관 밖에서 소리가 나면 문부터 열어봤고 길에서 아내와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뛰어가기도 했어요. 한 번은 학교 운동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반차를 냈어요. 운동장 한쪽에 돗자리를 펴고 김밥을 꺼내는데 민준이가 계속 입구만 바라봤습니다. 누구 기다려? 민준이는 아니라고 했지만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내가 학교 다니는 거 알아?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지. 그런데 왜 안 와?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가 너보다 자기 인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갔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도 사정이 있겠지.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민준이는 한참 걷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말 안 들어서 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길 한복판에서 민준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절대 아니야. 엄마가 간 건 민준이 때문이 아니야. 정말? 그래.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믿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기 전 화가 날 때마다 너 때문에 인생이 꼬였다고 말했으니 아이는 그 말을 그대로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뒤로 저는 아내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어요. 민준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묻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민준이는 아내를 기다리는 대신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 바닥에 사진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서랍 깊숙이 넣어둔 가족 사진이었어요. 아내와 제가 어린 민준이 양옆에 서 있던 사진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식탁 앞에 앉아 사진 속 아내 얼굴만 가위로 잘라내고 있었어요. 이걸 왜 꺼냈어? 제가 묻자 민준이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버리려고요. 그냥 두지. 왜요? 민준이는 그제야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난 엄마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한테 버림받은 거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빼앗지도 못했고 엄마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민준이는 남은 사진까지 모두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저는 밤이 깊은 뒤 민준이가 잠든 걸 확인하고 쓰레기통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찢어진 사진을 다시 맞춰볼까 생각했지만 결국 그대로 버렸습니다. 민준이에게는 있는 방식이 필요했고 저는 그걸 막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15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23살이 되었어요. 전문대를 졸업한 뒤 자동차 부품 회사에 취직했고 아직은 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크게 말썽을 부린 적도 없고 저에게 원망을 쏟아낸 적도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 때문에 제가 재혼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미안해했습니다. 아빠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세요. 가끔 그런 말을 했지만 저는 웃고 넘겼습니다. 재혼하지 않은 이유가 전부 민준이 때문은 아니었어요. 다시 누군가를 믿고 가정을 꾸리는 일이 두려웠습니다. 아내처럼 또 떠날까봐 걱정되기도 했고 무엇보다 민준이가 상처받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은 아주 행복하지도 그렇다고 불행하지도 않게 살았어요. 아침이면 각자 출근했고 저녁에는 먼저 들어온 사람이 밥을 했습니다. 주말이면 가끔 목욕탕에도 갔고 치킨을 시켜놓고 야구를 보기도 했어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다시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그날 저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으려다 거래처일 수도 있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동안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그제야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야. 두 글자만으로도 알아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많이 변해 있었지만 잊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길 한복판에서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인데? 잠깐 만나줄 수 있어? 할 말 없어. 한 번만 만나줘. 15년 동안 할 말 없었잖아.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으려 했어요. 그 순간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 가남이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기래. 이제 오래 못 산대. 듣고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불쌍하다는 생각보다 또 무슨 거짓말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내는 결혼 생활 중에도 자신이 불리하면 자주 아프다고 했습니다. 제가 화를 내면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고 돈 문제를 따지면 머리가 아파 죽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뭘 원하는데? 민준이. 아내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만 보고 싶어. 저는 그 자리에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몇 분 뒤 문자를 보냈어요. 주소 하나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기 싫었습니다. 그대로 번호를 차단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으면 끝날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픈 건지 확인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아들을 찾는지 따지고 싶었던 건지 저도 알 수 없었어요. 결국 퇴근 후 아내가 보낸 주소로 갔습니다. 작은 카페 구석에 앉아있던 여자를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한때는 외모에 누구보다 신경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집 앞 슈퍼에 갈 때도 화장을 했고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루 종일 짜증을 냈어요. 그런데 제 앞에 앉아있던 여자는 머리숱이 많이 줄어 있었고 얼굴은 뼈가 드러날 만큼 말라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힘에 부치는지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와줘서 고마워. 고마워할 거 없어. 확인하러 온 거니까. 저는 앉자마자 물었습니다. 정말 가남이야?
아내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대학병원 이름과 아내의 이름, 간암 진단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믿겠어? 병 걸린 건 믿겠어? 제가 서류를 밀어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를 왜 만나? 아내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15년 동안은 안 보고 싶었고, 그때는 나도 사는 게 힘들었어. 역시나 사과보다 변명이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도 힘들었어. 알아. 당신은 몰라. 목소리가 저절로 높아졌어요. 민준이가 운동회 날마다 입구만 쳐다본 거 알아? 엄마가 자기를 버린 게 자기 잘못인 줄 알고 산 건 알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학생 때 가족 사진을 다 찢어버렸어. 당신 얼굴만 가위로 잘라내면서 자기는 엄마 없는 아이가 아니라 엄마한테 버림받은 아이라고 했어. 아내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동안 당신이 전화 한 통이라도 했어? 생일에 문자라도 보냈어? 살아있는지 확인이라도 했냐고. 미안해. 15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고 너무 짧았습니다. 당신이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야. 알아. 아니, 당신은 몰라. 아내는 손가락으로 물컵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만나게 해줘. 싫다고 하면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 왜? 내 아들이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 아들?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버릴 때는 내 아들이었고 죽게 되니까 다시 당신 아들이야? 아내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준이한테는 말하지 마.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야. 그럼 누가 결정해? 민준이가 결정해야지. 아내가 간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말해줘. 엄마가 죽기 전에 보고 싶어 한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와 차에 올라탔지만 바로 시동을 걸지 못했어요. 아내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여전히 아내는 15년 전 아들을 버린 사람이었고 민준이는 아직도 그 상처를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하지 않았다가 아내가 죽은 뒤 민준이가 알게 된다면 왜 자신에게 선택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느냐고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사실을 말하면 겨우 묻어둔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는 일이 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아내가 아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정말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기 위해서인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간암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 마음 한구석에 불쾌한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혹시 아들에게 바라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닐까? 정말 얼굴만 보고 싶은 걸까? 아니면 이제 와서 왜 아들이 필요해진 걸까? 그날 집에 돌아갔을 때 민준이는 거실에 앉아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빠 밥 먹었어요? 응. 얼굴이 왜 그래요?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에게 바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나타났다는 말도 죽는다는 말도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는데 거실에서 민준이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와 수도꼭지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이어졌습니다. 잠시 뒤에는 방문 밖에서 민준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내일 아침 일찍 나가죠? 응. 국 끓여놨으니까 데워 먹어요. 저는 짧게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저 아이는 이미 엄마 없이 사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엄마를 기다리던 8살 아이는 사라졌고, 이제는 오히려 제 아침밥을 걱정하는 23살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 민준이 앞에 제가 다시 엄마라는 사람을 꺼내놓는 게 맞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겨우 덮어둔 상처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그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닐 겁니다. 엄마라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다시 떠오를 수 있었어요. 현관 앞에서 울고 있던 모습, 운동회 날 입구만 바라보던 모습, 가족 사진에서 엄마 얼굴만 잘라내던 모습까지. 제가 사실을 말하는 순간 민준이는 그 모든 시간을 다시 견뎌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숨기는 게 맞다고도 생각되지 않았어요. 정말 아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민준이에게는 마지막으로 선택할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나든 만나지 않든 그 결정만큼은 제가 대신 내려서는 안 되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하지만 아내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 불편했어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갑자기 아들을 찾았습니다. 정말 얼굴만 보고 싶은 건지 아니면 아들이 필요해진 건지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부탁할게. 시간 많지 않아. 저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고 기다리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부탁이라고 했지만 어쩐지 또다시 자신의 사정만 앞세우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고 불을 껐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15년 전 아내가 집을 나갔을 때는 선택할 것도 없었습니다. 남겨진 아들을 제가 키워야 했고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말하면 민준이의 상처가 다시 열릴 수 있었고 말하지 않으면 마지막 기회를 제가 빼앗는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죽기 전에 아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이제 와서 다시 민준이의 삶을 흔들지 못하게 막는 것이 옳은 일인지 저는 밤이 깊도록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